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항쌤한테 20분만 하겠다 그랬더니 이항쌤이 30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20분 들었고요. 원래 강의 슬라이드 만들고 슬라이드가 많아지면 너가 준비를 못하고 네가 아는 게 없는 거라고 예전에 제가 전공의 때 스승님 말씀하셨는데 걱정됩니다. 뭐 언패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애니멀부터 해서 기초 의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는 건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해프가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접근을 하고 현재 어떤 것을 저희가 어웨어하신지에 대해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병원에 오는 저희 호흡기내과 교수님이 숨 차시다고 환자가 오면 PFT 하시고 노말이면 저한테 바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와서 숨 차다고 그러시면 진짜 깝깝합니다. 이게 엔자이나 이퀴밸런트인지 아니면 하필인 건지 아니면 그냥 근육 팔다리 마비돼서 정말 못 뛰시는 건지. 예전에 남성에서 우리가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캐피시티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노말인지 봤던 이제 연구가 있는데요. 제가 한 50쯤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 저희 아시는 10매치. 그러니까 40대 전에는 비교적 그냥 노멀 액티비티가 14, 16매치 정도에서 트레드밀 4단계 정도는 너끈히 뛰어도 되는 정도였다가 이제 40, 50대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되고요. 80세 기준으로는 적어도 한 3회치 정도의 보이가 해도 그러니까 계단 한 4층 정도를 쉬지 않고 올라가는 정도가 돼야지 노멀 레인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모더리티나 이런 일 때면 제가 볼 때 한 10분에 한 1.6km 정도 뛰는 정도가 돼야지 선생님이 비교적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병원 제 하는 근처에 갔더니 반포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으면 이게 한 4.5도 되고요. 그다음에 원효대교까지 한 10분이 뛸 수 있으면 10매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한번 해봤었는데 아직은 노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본다면 내가 이 정도 레벨에서 못 걷거나 뛰기 어렵다는 것을 비정상으로 삼아야 되고, 그러니까 에이지별로 워크로를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원인이 배제가 되면 심부전을 의심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51%다. 이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해프페프의 임상적 특징, 환자의 특징은 이제 메이저에서 한 20년 가까이 모았던 데이터인데 잘 아십니다. 고령이고 좀 더 여자가 많고 비만하면서 고혈압이나 심장제 등 병력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해프레프에서 많이 보는 당뇨랑 CAD는 또 비슷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프레프의 원인을 감별하고 나서 이런 특징을 봐야 되지. 봐서 우리가 강의를 하지만 혼재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혼란이 오는 것 같고요. 중요한 더 문제는 이런 두 개 해프페프가 해프램프만큼이나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거고, 이런 해프페프의 인시던스가 특히 여러 가지 코모rbid가 집중되는 고령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엊그제 신부전학회에서 드디어 이제 팩트시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한국에서 신부전 환자들의 비율을 보면 남자가 한 40대부터 좀 증가하고, 그래서 보면 꾸준히 30대부터 증가하면서 60대 70 넘어가면 굉장히 빠르게 퍼센트가 늘어나고, 여성의 경우도 보통 60대 전후로 해서 스피드업이 되는데, 결국 이 굴령된 사람이 자기 활동을 못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이제 섞여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글로벌하게는 한 11만 명 정도에 있는 가이드라인 하필러의 위드할 경우를 보게 되면 확실히 해프레프는 2010년, 11년 중반으로 해서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있던 해프레프 환자들은 MI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일입술로 데미지를 받고 하필러 환자가 많았고요. 에이징이 되면서 아마 이런 리스크 팩터가 높아지면서 역전이 돼서 현재 중재 선생님이 열심히 인터벤션 하기 때문에 비율은 물론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주력령에 비해서 FF가 굉장히 밝게 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결국 이런 환자의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가장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프페프로 진단되면 치료하는 방식이 제가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매일 좀 몸무게 좀 재시다가 느는 것 같으면 이뇨제를 제가 PRN을 드린 걸 드시고 NSAID나 스테로이드 제제는 먹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고, 혈압 잘 재봅시다. 당뇨 조절 잘합시다. 운동 좀 하시고 부정맥 있으면 사이너스 컨버전 하거나 아니면 레이트 조절하고, 그다음에 동반된 관상동맥 질환 있으면 치료하고, 우리가 간과가 있지만 슬립 디스오더에 의한 그런 언컨트롤 하이퍼텐션도 많기 때문이고요. 레귤러 피지컬 엑서사이즈를 권고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아웃컴을 얻는 결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찾게 되는데요. 저 학교 때 학생 때 배웠던 거는 하필러를 다이애슬릭 하필러를 배웠습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2003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해프레피의 경우는 심실이 확장되면서 체인버가 리모델링이 오는데 정상에 비해서 다이애슬릭 하필러는
내강이 확장되지 않으면서 두꺼워진다. 이런 특징의 카테고리가 있었다 하고 설명하셨고, 그때 나온 게 이제 EOV 플라임이라는 예고 파라미터를 많이 하시면서 주로 헤모다이내믹 스터디를 기존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힐링 프레셔가 증가하고 뻣뻣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힐링이 늦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엔드 프레셔가 갑자기 오르면서 숨이 차다. 이런 환자들은 운동을 하면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완 기능을 개선시키는 치료가 헤프레프랑 달리 필요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같은 하프헬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프레프의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치료에 근거되는 이런 뉴로호르몬 액티베이션 레벨을 보게 되면 알도스테론 레벨이나 플라즈마 액티비티가 헤프레프보다는 사실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즉 뉴로호르몬 성격만으로 가지고 헤프페프를 결정하기 좀 어렵다. 즉 다이어스토릭 펑션 하나만이나 헤모델 근거로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온 것이 헤프페프가 그런 다이어스토릭 펑션 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있다는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초음파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노멀 EF라고 말하는 50% 또는 60%를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티슈를 통한 스트레인을 보게 되면 떨어져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EF는 정상이지만 이미 시스톨릭 펑션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노멀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고, 그 외에 벤트리클 아트 스티프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디스텐트가 떨어져 있는 경우나 크로노토피가 떨어지면서 환자가 증상이 오는 경우고, 최근에는 이런 그 베이스라인 엔드 페일리어 베스트 디스펑션이 주된 헤프페프의 원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나옵니다. 결국 한 가지 단일한 기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것을 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혈압 환자가 헤프페프였다가 헤프레프로 가는 과정이, 즉 뭐 혈압 조절을 안 하는 경우 있죠. 이 참사가 증상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고혈압 있는 사람에서 주로 하이퍼텐션 지속되게 되면 다이어스 디스펑션은 계속 진행하고, 우리가 그 초음파를 보실 때 롱지티널 디포메이션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 감소를 보통은 이제 서커플레스 트레인으로 이제 보상을 하다가 환자의 증상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서커플레스 트레인으로 회복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환자가 EF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즉 환자 EF가 노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롱지티널 스트레인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고혈압 환자의 이제 심부전 환자의 이제 특징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당뇨 환자가 헤프페프에 많은 이제 서브타입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심부전 환자에서 그런 타입별로 이벤트가 생기는 거를 비교해 보면 당뇨 환자에서 40%라면 보더라인이고 F레프 가나 생각하지만 실제 클리니컬 캐릭터는 EF 정도 20% 5% 정도 해당하는 정도의 아웃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생각하면 이거는 노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논 리듀스드,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가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머슬 매스의 어떤 일시적인 상황보다는 다양한 기존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다이솔릭 하펠로보다는 헤프페프가 더 맞겠다라는 얘기가 됐고, 이제 EF가 낮지 않아도 생기는 심부전 환자가 있다는 걸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미국의 심부전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시됐고요. 실제 연구를 보면 다이어스피티는 2000년 중반을 빼놓고서 이제 계속 줄고 있지만 헤프페프로 명칭되는 것은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젝션 프레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생님 잘 아시는 앱토로드나 프리도이드의 디펜던트는 마크고, 우리가 심플한 용족을 가지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심근의 기능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크 팩터랑 관련된 부분들을 한 가지 파라미터로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이 돼서 헤프페프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이제 뒤에 어떤 결과를 얻을 때 이제 정의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넌 리듀스드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젝션 프릭션의 그런 커트렛 환자의 그런 변화에 따라서 사망 확률을 지정할 때 리니어하지 않는 것을 나오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많이 쓰는 스트레인을 쓰는 것이 좀 더 리니어한 환자의 방식을 동의했기 때문에 스트레인 값을 기준으로서 환자의 그 헤페얼리를 비교하게 되면 오히려 일관된 그런 어떤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제시된 게 이제 백그라운드 되겠습니다. 초반에 브라멀프에서 나오는 데피니션, 니드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것이 나오고, 여러 임상적인 사건을 각오하거나 BMP를 하거나 해서 다양한 방식을 했지만 어느 하나도 이런 헤프페프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를 들면 최근에 나왔던 그 헤프페프의 그 클리니컬 그 데이터의 셋을 보게 되면 탑캣이나 페라곤, 엠프로, 딜리버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보면 증상이 있으면서 나이는 규정을 했지만 이젝션 프레션이 45%, 또 SGLT 이니비터의 얘기는 40%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45%에서 40에서 50% 정도 사이에 있는 구간에 한 경우는 리듀스 타펠리에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과정, 또는 진짜 헤프페프인 사람이 섞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바이오마커, 즉 헤프페프인데 바이오마커가 노말인 사람들 제외하고 일단 바이오마커가 상승되어 있는 기준을 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나온 걸 보고 해석할 때 좀 유의를 좀 필요하는 거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제 파라곤 하필리어 스터디의 이제 인클루전입니다. 보시면 50세 이상이고 45%고 뭐 우리가 이뉴제를 먹을 정도의 증상이 있는 비교적 명확하게 우리가 헤프페프 진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럭처에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입원을 하거나 입원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높은 레벨의 BNP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굉장히 열심히 추렸는데 익스클루전이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의 보면 한 30개가 넘는데요. 기준은 뭐냐면 일단 적어도 헤프레프는 빼자. 그리고 여러 가지 급성 이벤트가 있는 사람들이나 업피트도 다 뺐고요. 그 다음에 펄멀디즈나 아네미아가 심하거나 40 이상의 심한 오베시티도 다 뺐습니다. 기전적으로. 그 외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헤프페프나 레프존 관련돼 있는 제네틱 또는 다른 종류의 카디오마이오패시를 좀 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가 처음에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한테 와서 우리가 진단을 우리가 하시면 좋지만 환자가 서바이버거나 증상이 생겼을 때 만약에 헤프레프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이 환자를 헤프페프로 보고 치료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혼란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벨블라 디즈나 이런 트리트먼트를 받은 사람들을 빼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저희가 헤프페프는 EF가 40%가 안 된 사람을 무조건 헤프페프할 것이 아니라 40%가 넘는 사람에서 헤프페프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해야지만 이제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올해 초에 그래서 ESCC에는 예전에 미들레인지를 했던 부분을 이제는 마일드 리듀스드, 즉 헤프레프에 준하는 임상적 특징을 가진 분으로 조금 제한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헤프페프의 경우는 기존대로 50% 이상을 했고요. 인프루드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들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똑같은 이제 설정 있지만 유럽에 있는 방향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헤프페프로 저희가 이 환자가 헤프페프 진단할 경우에는 래프에서 호전된 건 아닌지를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네틱 치료가 다에 다른 것들을 배제한 다음에 헤프페프를 내리는 즉 카디올리스트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발레프 연구라고 선생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보시면은 이제 그 바저데일리스 하필 이제 치렀던 그 2000년 1980년대 중반 연구인데요. 이때 치료 환자를 인로하면서 다소 하필은 빼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헤프레프를 준해가지고 해결했는데 그렇게 그 연구전들이 이제 실렉션을 했는데 45%가 넘는 사람들이 13%나 차지됐고 그 환자들이 미인이 54%였습니다. 그러니까 54% 정도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검사를 하고 나중에 그런 환자 구성을 특징을 보니까 45%가 떨어진 사람에 비해서 보면 역시 CAD가 적으면서 하이퍼텐션이 많고 혈압이 높으면서 LV가 크지 않은 즉 헤프페프의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 들어갔었고 결과를 봤더니 이런 45% 넘는 사람의 분이 헤프레프보다는 조금 더 결과가 좋더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헤프레프 연구를 하는데 이런 혼란 변수가 껴지면 연구가 어렵고 N수가 많아지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샘플 사이즈를 잘 조정을 하고 어떤 이벤트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기준 35%나 40%를 낮춰서 헤프레프에 대한 기준을 보자고 하면서 사실 헤프페프를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은 거의 스톱이 된 상태로 지났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헤프레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되면서 헤프페프를 치료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설명됐던 것이 2010년대 중반에 나왔던 제안입니다. 즉 헤프레프 경우는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후에 셀 매스가 줄고 에이포피스가 지내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주된 기존의 뉴런 액티베이션 된 상태에 나온 부분이 아니라 이런 동반 질환에 의해서 마이크로베스큘러나 엔도텔 액티베이션이 되고 NO나 다른 콜라겐 관련 말초 척추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셀 시그널링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가정이 섰습니다. 따라서 이런 헤프페프의 치료가 되면 우리가 아는 대규모의 리스크 팩터 컨트롤이나 인터벤션 증후가 아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마이오카디알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 결국 치료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올해 이제 그 네이처 리뷰에 나왔는데요. 제가 그림을 안 넣었는데 한 20장짜리 굉장히 복잡한 우리 아는 거의 셀 시그널을 다 보여줬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로홈의 전통적인 역할도 있지만 파이브로시스, 이시 커플링의 디펙트, 알고 있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안에 있는 시그널링도 포함하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한 가지 약이 이 모든 과정을 다 블록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칼에 자를 수 있는 약제는 개발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약제는 나와도 하더라도 한 부분에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던 것처럼 각 장기의 리스크 팩터가 주요 인플라메이션을 통한 각 내부 장기들의 손상이 오고 그것이 엔도셀륨이나 셀 레벨에서의 어떤 시그널링의 프로세싱을 통해서 결국 마이오사이트가 손상을 받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자, 처음 치료는 일단 리스크 팩터를 치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셀 레벨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생님 다시 한번 주면 ESC에서 나오는 그 헤프페프 치료 가이드를 보게 되면 일단 헤프페프로 진단하기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치료가 아예 다른 즉 지네틱 코즈든 인필트레이트 디지즈든 마이오카디스든 이런 부분들은 헤프페프에서 반드시 익스클루전을 좀 하고 나서 치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잘 보고 인해줘 줘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논파머코지 트리트먼트도 작성할 수 있고 그중에 N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살을 빼고 운동을 시키는 것이 환자의 하드 아웃컴의 개선은 없지만 우리 퀄러티아프나 QCL에 있어서는 증가시킨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체중이 많으신 헤프페프 환자를 체중 줄이게 되면 환자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살 빠지는 약한 생각하면 요새 나오는 다양한 쪽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는데요. ACE 이니비터로 시작되는 전통적인 연구는 예전에 페린도프리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완기, 기능에 장애가 있는 주로 고혈압 환자 대상으로 해서 한 70歳 넘은 사람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드 아웃컴의 개선 효과가 없었고 입원을 좀 줄이는 경향은 있었지만 아웃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CE 이니비터는 이 이외에 어떤 RCT가 없었기 때문에 헤프페프에서는 우리가 적용하기가 곤란할 거고요. ARB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시는 대표적인 여기는 참프리저브 연구가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2000년 전후에서 시작됐고 이때 기준은 40% 기준에서 약 3년 정도 봤었는데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어 보이지만 값을 유의하지 못했고 하드 아웃컴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좀 입원을 줄여주는 경향들은 그때 보였던 그 연구가 되겠고 반해서 이러한 이르비살탄을 했던 연구들은 45%는 기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 없이 네거티브 컨트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RB 역시 현재로서는 재입원을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정도가 됩니다. 베타블록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반론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베타 분석을 보게 되면 50%가 넘는 헤프페프를 가정한 환자에서는 유래학 CV, 모탈리티 베니핏이나 그 CV 아웃컴의 데이터에서 호전이 없었고 50% 넘어가게 되면 F와 달리 사이너스가 유대는 헤프페프여도 이득이 현재 없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도스랑 아테노스가 그나마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전적으로 헤프페프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이제 톱캐스 연구가 되겠고요. 이걸 알도스랑 안타고니 스피놀 악탄을 써서 상당수 많은 환자 쓰면 3,400명 정도를 15ml에서 맥시멈 45까지 쓰고 나서 실제 환자를 봤던 건데 그래프상에서는 플라시보 대비 스피놀 악탄의 효과가 좀 좋은 경향은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회복하지 못했고 하펠러 어드미션 호스피탈리전 즉 신부전을 입원한 경향에서만 아까 ARB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좋아진 효과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연구의 프라이머 아웃컴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프페프에서 스피놀 악탄이 이제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뒤에 이제 좀 더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헤프페프 강의를 하면 항상 어려운 게 도대체 뭘 써야 되냐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린 정리한 걸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리스크 팩터나 이런 헤모다이내믹의 변화를 볼 때 제일 잘 알 수가 쓸 수 있는 건 아니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네플라신 이니비터 쓰게 되면 우리 엠피스테미 시글링을 통해서 이런 사이클 GMP 레벨과 연관되는 기전이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당력으로 개발됐지만 나와 있는 이런 SLT 이미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도 좀 빼지고 당력 에너지 메타볼륨 조절하면서 심근대사, 직접적인 SL2의 리셉터는 없지만 심근대사의 기능성을 같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역시나 이런 셀 레벨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 패스웨이를 블록하는 방식을 통해서 솔브 사이클리즈 이니비터나 오가니 나이트레이트, 그다음에 요새는 이너스 액티베이터나 칼슘 핸들링하는 레보스민단 스터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이브로스를 억제하는 약제를 포함한 것들이 이제 많이 제공되어 있는데 한 가지 특정 약을 개발하는 것이 그런 다른 시그널에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답을 얻겠는데요. 일단 아이론 리플레이스먼트가 헤프페프에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헤프레프의 경우에 약 33% 미만의 현자에서 아이론 디피션시가 있는 경우에 IV 폼으로 아이론을 주게 되면 환자가 예후가 개선된다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요.
뭐 우리가 뭐 기전적으로 설명할 때 보면 이런 하필리오 환자의 경우에는 아이를 드러나서 스토링이 안 되고 주로 이플럭스가 되면서 셀 내에 특히 마이토콘드리얼 에너지에 유지하는 데 장애가 준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IV로 이런 아이론을 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셀 내에서 아이론이 이플럭스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니비터들도 지금 고민만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2021년, 2020년을 사실 마지막 인론을 기준해서 트라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IV로 아이론을 주고 나서 하필리오의 프리즈브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페어나 아니면 프리퍼 연구가 진행된다고는 나와 있지만 인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초록이나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역시나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되고요. 아니가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가장 큰 연구 결과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코피티를 사용하게 되면 MP 시스템의 레벨이 증가하게 되고 셀 랩에서 이런 구안의 사이클레이를 액티베이션 시키기 때문에 결국 파이널 패스웨이인 사이클 GMP가 증가할 거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파이브러스를 예방하고 이런 해모다익 데이터를 얻어서 환자한테 좀 이롭지 않겠냐는 가설을 저희가 세울 수 있는데 과거에 2012년도에 이제 파라마운트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페이즈 2 스터디였고요. 더블 블라인드 RCT였는데 페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안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신을 쓰고 나서 이때는 에이시니터가 아니라 발살탄과 컨트롤을 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했던 연구고 아웃컴을 보는 연구는 아니고 엔티프로비엠피 레벨과 여러 가지 헤모다이내믹 팩터들의 변화를 봤던 연구가 됐고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 짧게 요약을 드리면 역시나 사코비트를 쓰는 그 경우에 엔티프로비엔트는 의미있게 감소되는 것은 확인이 됐고 스트럭처락에도 이런 LA 아트리움의 사이즈가 통상 저희 알고 있는 AR보다 줄어드는 가능성도 확인했고 환자의 증상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라곤 스터디가 발표가 됐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50%가 아니라 45%라는 사실 애매한 기준을 갖고 성립해서 약 4,00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보통 70세 정도가 되면서 다양한 지역이 포함됐고요. 환자의 경우에는 클리니컬 피처가 뭐 이스케믹 코즈도 많지만 LVH나 렌티브로피도 900대가 넘는 그런 군을 사용했고 환자의 물론 여러 가지 병력상도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었고 약제도 보게 되면 뭐 이뇨제를 보통 95% 쓰면서 AC립튼 ARB 그다음에 MRA도 많이 상당 쓰는 군 환자였습니다. 뭐 결과를 보시게 되면 프라이머 아웃컴에서는 사코빌트 발길이 발살탄 대비 트렌드상에서는 조금 더 리스크가 적게끔 보이는 경향은 보였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와서 결국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머리 스터디는 페일리어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보는 중에 이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한 결과가 이제 사실 이제 더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전적인 가능성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펙트를 얻은 군은 여성하고 LV 펑션이 57% 미만 인구에서 즉 우리가 헤프레프에 비슷한 클리니컬 패턴을 가진 분하고 비교적 여성에서 왔다. 물론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갖고 있는 특수항상 결국 헤모다이믹 팩터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들 레인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일드 리스트 LV의 디퓨션이 가졌다 할 수 있겠고 이 연구진이 나중에 말한 거는 헤프페프 중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다양한 지네틱 또는 넌 헤프페프에 관련된 군이 배제가 안 되고 연구에 등록된 것이 차이를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FDA에서는 레이블링을 헤프레프뿐만 아니라 헤프페프에서 제이본을 줄이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인디케이션을 일단 레이블링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다음은 이제 주로 요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에노사이클시픽, 그다음 프로테이네즈 그 시리즈가 되어 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인오르가닉 그런 나이트리트 포함해서 가는 사이클레즈, 뭐 그다음 액티베이터, 아닙을 포함하게 되면 사이클 GMP 레벨을 결국 올리고 이것이 이펙터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이런 그 사이클 GMP의 디그레이션을 막는 PD 이니비터 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연구가 진행이 돼서 결국 이펙터의 이런 그런 스트럭처럴 체인지 및 기능적인 회복을 가지 않을 거가 되는 거가 현재 사실은 제일 많이 되는 연구고요. 우리가 그래서 에너 바이올비트를 증가시키는 그런 연구를 대표로 말씀드리면 에너 도노로 관련된 이제 나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닉 나이트가 있고 이노가닉 나이트가 있는데 아이소토비드 다이나이트 경우에는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고요. 이 다음에 인오가 나이트로 시작되는 ND 헤프페피의 결과도 유의하게 우리가 식스미니 워킹의 어떤 임프루먼트, 하드 아웃컴도 아니고 임프루먼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포타슘 나이트레트는 새로운 종류의 그런 기존을 성해서 역시나 트라이얼이 진행되고 있는데 페이스 2의 N수가 76명이고 2020년까지 인롤이 된다고 해서 되게 되면 발표가 되겠지만 역시 기전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베타3 그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있는데 이 약제는 우리가 베타 아드레 리셉터의 서브 타입으로 돼 있고 이 약제의 기능은 이 와일드 타입과 비례의 검사를 보게 되면 아고니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마이크로 하이퍼트로피 리스폰스를 줄여준다라는 그런 효과가 원래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이거를 특히 통해 가지고 풀메 포텐션이 동반된 페프를 대상으로 해서 페이스 2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근데 2016입니다. 지금 벌써 7년 전쯤 됐는데요. 아직 결과가 제가 검색했는데 초록도 안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나 2020년 된 것이 비교적 최근 일인데 역시도 아직 페이스 2B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과를 얻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잘 아시는 이제 실내납필 관련된 포스파이트 인히비터의 경우에는 릴렉스 연구가 있었고요. 이때 목표도 역시나 트라이 하드 아웃컴은 아니고 PBO2랑 6min 워킹 테스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결과를 갖기 때문에 이런 NO-발효티를 증가시키는 치료가 정말 도움이 될 거냐라는 거였고요. 가장 최근에 그 빅토리아 연구라고 해서 그아닌 사이클레즈 스티뮬레이를 통해서 헤프레프에서의 아웃컴을 개선시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던 연구가 있었는데 이걸 대상으로 헤프페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연구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크라테스 프리저브드 연구를 해서 45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드 아웃컴은 아니고 BNP 레벨과 LA 볼륨의 채널을 봤던 12주짜리 연구가 있었는데 모두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현재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액티베이터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많은 그 수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펑셔널 아웃컴에 대한 준한 연구고 사실 소규모로 진행돼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역시나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SGLT 이니비터가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제 근거로서는 튜블 배출 피드백 시스템을 억제를 하면서 하트의 로딩 컨디션을 줄여주고 이런 걸 통한 에너지 메타볼리즘의 증가를 통해서 결국 심장의 마이오카디움 레벨의 어떤 메타볼 이펙트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잘 아신 것처럼 올해 작년에 소타글로플로진이라고 해서 SGLT1, 2 듀얼 블로커가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던 결과가 이런 하필러 환자를 대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 연구는 헤프레프만 국한된 건 아니고 하펠러 입원한 병력이 있는 당뇨 환자를 대상했던 연구인데요. 안타까운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결과를 낳는데 안타까운 거는 스폰서가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스폰서십을 취소하는 바람에 연구자가 굉장히 어렵게 조사를 해서 이 안에 있는 시행된 군을 보게 되면 우리가 궁금한 헤프페프 환자가 약 50%가 넘는 권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환자 중에서 이거 하펠러 에코 데이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코가 있는 환자군이 약 30%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EF 적시 50%가 있는 군이었고 그 군에서의 효과를 보게 되면 50%가 넘는 군에서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 연구 자체가 이런 EF를 기준으로 나눴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전통적인 이름식에 나오고 있는 SGLT 1턴은 올해 여름, 가을부터 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엠프러랑 딜리버 연구가 올해랑 내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펑셔널 스터디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미국이나 여쭤보면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고 외국 회사들도 아직 잘 모르겠다. 일단 인노를 끝나고 데이터를 좀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그런 두 가지 연구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회사 모두 다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이젝션 프레셔는 40% 이상을 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마일드 리듀스 타입의 그런 시스톨 혈페일러가 일부 포함돼서 페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너무 의도가 보인다고 저는 솔직히 좀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고요. 아까 톱캣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는 미국에서 그 페일하고 나서 미국 사람 쪽하고 그다음에 동유럽, 조지아나 러시아 쪽 사람들의 데이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감론을박이 벌어졌고 뭐 그쪽은 약도 잘 안 먹었고 리스크도 낮고 하다가 논란이 많았지만 이게 그 인터액션의 피밸류가 먹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뭐 미국이 치료를 잘했고 더 중증한다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에서 이 부분을 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링을 했었는데 8대4로 일단은 페이버하다. 즉
미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를 쓰는 것이 FFF에서 하드 아웃컴 중에 CV 베네핏은 아니지만 신부전 입원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한 페이브한다는 것이 나왔지만 올해 그걸 갖고서 레이블링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결과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본데 이때 신부전 입원 환자의 그런 퍼센트 비율을 보면 EF가 42, 45%에서 50에서 57%,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브로드한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헤프, 페프, 레프가 같이 포함된 분이어서 역시나 이 약제 갖고 있는 그런 엔티파브로시스 기능은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유럽, 그러니까 미국이랑 스웨덴 쪽,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이번에는 새로 다른 약제를 가지고 이런 MR을 갖고 헤프페프 쓰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MRA 계열 약제가 환자가 약을 먹으면 보통 초반에 30%가 탈락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중에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이것이 유니버설 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브러스 관련돼서 올해 2021년 초록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페니돈이라고 우리 MT-TGF 베타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고에랍에 쓰는 약제를 쓰고서 하게 되면 이런 심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고 해서 45%가 넘으면서 엔티프로벤트가 올라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아웃컴을 본 건 아니고 MRA를 통해 가지고 봐서 이런 마이오카디움의 익스트라셀룰러 볼륨을 쟀더니 플라시보인 군에서는 증가를 했는데 이 피페렌돈을 승인군에서는 파이브러스 버든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임상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기대되지만 환자의 증상의 변화는 얻지 못했습니다. 단지 구조적인 변화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트레이가 되겠고요. 그 외에 뭐 크로스링크 브레이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에이지를 깨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사용해서 LVL 매스를 줄여주고 필링 프레셔가 좋아졌다는 소규모 연구 결과는 있는데 아직 그것이 휴먼 데이터로 나오진 않았고요. 그 외에 마이크로 RNA를 가지고 코딩한 메신저 RNA를 블록을 해가지고 결국은 70시킬 레벨에서 억제라는 연구들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실험실적 결과에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이토카인 이니비터 중에서 뭐 아키라 등등에서 인트루킨 1을 블록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하표를 대상으로 해서는 엑서사이즈에 좀 증가시키는 결과가 서로 간에 정확하게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그 외에 이제 칸토스 연구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이토 이니비터 중에 우리가 심근경색이 있었던 심부전환을 대상으로 해서 HSCRP 레벨이 높은 사람들을 약을 써서 CRP 레벨을 떨어뜨려 주게 되면 이것이 하드 아웃컴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보였습니다만 이거는 서브 분석 연구이기 때문에 아직은 범용으로서 우리 페이스 3 연구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가정이 나오고요. 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헤프페프 환자의 펑션이 디스펑션이 있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의 멤브레인을 스테빌러 시켜주는 이런 SS 펩타이드를 주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가 이런 헤프페프 컨디션에서 조금 더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개인을 얻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현재 페이스 2 연구들이 준비 중이지만 역시나 이것도 굉장히 제한된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데노신 A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레모스민단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페이스 3에 지정되는 그런 국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워낙 많아서 나열을 드리면 이제 글씨가 작습니다만 하나, 둘, 장.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다양한 기준을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이상에서는 이런 마이크로 셀 레벨의 시그널 패스를 통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초 또는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이런 아니 계열하고 HDL2가 현재로서는 가장 어베일러블한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는 헤프페프를 우리 카디올리스트도 이미 좀 더 명확하게 접근을 해야지 향후에 우리가 개인을 얻을 수 있는 임상 연구를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미들레인지나 리듀스드보다는 넌 레프로 생각하는 쪽으로 좀 하고 우리가 배제 진단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표준적인 이런 헤모다이믹 약을 통한 뉴로말 블로키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재 나와 있는 몇 개의 연구, 비록 서브 분석이지만 아니아 스피락톤을 쓰는 것이 입원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구를 좀 해볼 가능성이 있겠고요. 수많은 여러 가지 시그널에 대해서는 기전적 접근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휴먼 데이터가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가장 최근에 나온 SDL2 리셉터 블로커가 물론 서부 분석 결과이긴 하지만 좀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고 올 여름 가을에 그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합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리스크 팩터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환자를 치료해야 되니까 안위를 좀 기준을 좀 확대해서 적극적인 사용을 하고
그 외에 동반된 위험도라서 특히 인플라메이션이나 스트레스 관련된 효과가 있는 SRT를 좀 깔아두고 그 외에도 계속 증상 있는 사람들은 MR을 쓰고 나서 인지를 쓰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근거를 잡으라 그러면 어렵지만요. 그래서 뭐 이런 FPF 데이터가 뭐 금방 잡히진 않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베니핏 있는 분은 이제는 좀 스페시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